저희가 흔히 굉장히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잊혀진 도시들, 뭐 엘도라도, 뭐 아틀란티스, 좀 수많은 어떤 전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왠지 인도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신화처럼 인도도 고대 신화가 많아서 인도에도 뭐 신들의 도시 이런 게 있는데, 말씀하신 엘도라도 관련해서는 그 유럽이 왜 인도로 오는 항로를 찾을 때 그때 아마 엘도라도가 인도에 있지 않나 그런 소문이 좀 있었죠. 지금도 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골콘다 같은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곳이 고대에 이제 엘도라도였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신료뿐만 아니라 그 엘도라도가 당시 인도로 항로를 찾는데 큰 동기부여를 했었죠. 혹시 이런 도시를 찾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잃어버린 도시나 잃어버린 문명을 찾는 목표는 과거에 이제 뭐 탐험가들이 많이 했었던 작업인데, 이제 근래에도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 아직 이제 발견하지 못한 도시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기록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실제로 유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대표적인 곳은 이티타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티타위. 여기는 중왕국 12왕조 시대 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로 남쪽 테베에서 이티타 수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천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그 주변에서 중왕국 12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확인돼요. 중왕국 시대 피라미드를 기능부도로 만들거든요. 근데 도시는 확인이 안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수도씩이나 됐었던 맞아요. 도시인데.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집트 고고학에서 하나의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찾으면 대박이네요. 예, 그렇죠.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나라 멀리 갈 것도 아닌 게, 한국 고대사에서 가진 미스테리가 고조선 수도 왕검성이에요. 왕검성이 대체로 뭐 한사곤이 있었으니까는 뭐 평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평양에 한나라 계통 무덤이 수천 개가 발굴됐어요. 특히 이제 현재 북한의 강남이죠. 대동강 남쪽에 있는 정백동, 뭐 통일구 다 발굴됐는데 전부 다 고조선 이후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터가 몇 개 있지만은 고구려 때 건 있지만은 고조선 때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양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분은 아예 뭐 어디 요동이 있다, 그러니까 주장들은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너무 옛날 거라 없다, 그게 아니라 고조선 망할 때는 기원전 109년부터 8년까지 1년 동안 한나라 군사 10만 군대랑 싸운 게 사마천의 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전략과에서 뭐 어떻게 협공을 하다가 뭐 실패하고, 그 모든 게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닌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흔적도 없이 나올 수 있는가 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요. 마한 지난 변한 거기에 56개 나라가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보다 좀 작겠지만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56개만 있었냐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는 나오지가 않고, 뭐가 하나 나오면은 발굴되면은 도시 나오지 않습니까? 파다 보면은 그때부터 이게 이거는 어디일 것이야 추정을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보면은 뭐 사만 예전에 요즘엔 덜 하는데 뭐 하나 유적 나오면 이게 거기 동의자 나오는 어느 나라일 것이다 추정들을 하시지만, 이게 어떠한 추정을 해도 증명은 안 되는 거예요. 아틀란티스는 실제 기록이 남아있죠? 기록이 있기는 하죠. 근데 아틀란티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서만 유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 후대 플라톤 이후에 이제 여러 그리스 계열의 학자들이나 작가들이 이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있고, 또 실제로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아틀란티스가 실제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뭐 한 4세기 뭐 이때의 결론이죠. 이때의 결론도 그 증거가 없는 데가 이때 내려진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네네. 아틀란티스는 워낙 이 서구 역사에서는 정말 많이 언급되고 인용되는 미지의 공간이다 보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었고, 또 플라톤의 이야기를 토대로 막 껴맞추려고 학술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대체로 한 제일 고고학적으로 그나마 아틀란티스의 어떤 원형이 되는 유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되는 곳이 두 군데 정도는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것이 그 산토리니 섬, 미노아 문명이 존재했었던 곳인데, 실제로 여기서는 기원전 1600년경에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갑자기 도시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융성하던 문명권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어요. 대표적인 그 유적이 아크로타리 유적이라는 곳인데, 이게 엄청 융성을 하거든요. 막 2, 3층짜리 건물도 있고 막 배수 시설도 다 갖춰져 있는 아주 발달된 도시였는데 이게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고. 근데 이거는 기원전 1600년이라는 그 시점에 있었던 유적인데, 플라톤의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이거는 플라톤의 시점에서부터 약 9,000년 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안 맞죠. 네네. 근데 아마 플라톤이 맞아요. 잘못 썼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지브롤터 해협 바깥쪽으로 오늘날 카디즈가 있는 지점에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또 유적이 있어요. 이 유적의 형태가 이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틀란티스의 모습, 그러니까 동심원으로 이제 도시가 네네.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랑 비슷한 유적들이 나와서 혹시 여기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추정도 플라톤의 설명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플라톤의 서술 보면 이거는 바다에서 나올 수가 없는 뭐 저기 전차가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그 요즘 말하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틀란티스 흔적 발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광클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플라톤이 기록한 것밖에는 사실 실질적인 기록은 없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그 이후에 논의된 것이 이제 역사를 보다처럼 아틀란티스를 보다가 기원 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때도 증거는 없어라고 결론이 났던 이야기인데 지금 수천 년 뒤에 우리 후세들이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도에도 인도판 아틀란티스 혹은 엘도라도가 있는데요. 그래요? 트로이 발견됐잖아요. 그때 그 영향으로 인도 고고학자들이 인도 신화 속 나오는 전설 도시들을 찾아다녀요. 근데 대표적으로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라고 하는 인도의 신화가 있거든요. 네. 그 신화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전 인도 신화가 예. 박물관에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번역본으로 봤는데 재밌는데 내용이 자세히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건국 신화인데요. 한국 신화. 건국 신화인데 약간 중국의 삼국지처럼 네. 다섯 청제가 등장을 해서 경쟁자와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이제 건국을 하는 과정, 그걸 담고 있는 게 마하바라타고요. 마하바라타. 마하는 위대한이고 바라타는 이제 조국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도 여러 도시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트로이가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서 이제 찾아다녔던 것처럼 이제 실제 거기에 등장하는 막 도시들을 찾아다니는데 네. 그 아틀란티스와 일맥상통한 것 중에 이제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크리시나라는 유명한 신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신이 두아르카라고 하는 해안 도시인데 지금 구자라트라고 하는 서부 해안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수중 고고학을 해가지고 찾는다고 좀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례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실제 있었다 없었다 뭐 논란이 좀 많이 되고요. 엘도라도 비슷한 거는 산스크리트로 수바르나 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금의 도시인데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냐 해가지고 남인도인들은 남인도라 그러고 태국 사람들은 태국이라 그러고 미얀마인들은 미얀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태국 공항 이름이 수바르나 붐이 공항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헌에 등장해요. 수바르나 붐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 위치를 몰라서 각자 대략 거기에 좀 금이 많고 이러면 우리 지역이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나온 수많은 밝혀지지 않은 문자, 글자, 이건 참 신기하다, 재미있다라고 하는 혹시 글자나 뭐 문자 있어요? 발해 문자가 있고요. 발해 문자요? 발해도 이제 이두처럼요. 한자를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인도스랑 되게 비슷해요. 토기에 한두 개씩 있어가지고는 이모티콘처럼 기호처럼 돼 있어서 읽지를 못해요. 그냥 요거 합해서 이모티콘처럼 탕 박아놨어요. 그리고 저기 예전에 한번 그 소설가 최인호 씨가 썼었던 것 중에서 고구려에서 이렇게 샵 있죠. 우리 인스타에서 하는 해시태그. 해시태그가 이제 고구려 계통의 유적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일본까지 나와요. 근데 얼마 전에는 유럽에서도 신석기 시대 그리고 구석기 동률 시대 나왔다고 그래서 아마 해시태그가 그 기호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럼 광개토대왕께서 정벌 끝나서 샵 요동정벌. 맞아요. 실제로 그 광개토왕의 그릇에 샵 해시태그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호우총이라고 해서 신라에 고분을 팠거든요. 거기에서 광개토왕이 준 그 청동 그릇인데 10번째 그릇이다라고 하는데 그 청동 그릇에 샵 해시태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최인호 씨가 소설을 쓰던 어떠한 큰 동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아차산 모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이렇게 해시태그 꽤 있어요. 맞아요. 이 표시가 있다고요? 바로 이렇게, 해시태그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늘의 우물이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마 태양 같은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은 태양을 동그랗게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그리기 재밌다. 편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문자 해독이 완전히 되지 않은 문자 중에서 그리고 아마 저는 해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신화의 문자라는 것이 있어요. 고신화의 문자. 요거는 대략 한 기원전 한 19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계속 지속적으로 시나이 반도에서 쓰여요. 시나이 반도. 근데 시나이 반도가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완전 황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계속 개발했었던 광산들이 있는데 그 광산에서 일하던 아마도 아시아 쪽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문자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를 되게 간단하게 변용해요. 변용해서 글자도 몇 개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이거는 표현 문자일 거다. 아주 간단한 표현 문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나이 문자가 되게 흥미로운 것이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사용하는 그 알파벳이
사실 고대 이집트 문자에서 유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링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가 시나이 문자로 변형이 되고 이게 다시 저쪽 가나안 지방, 오늘날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서 고 가나안 문자로 쓰이고 그 고 가나안 문자를 차용한 페니키아인들이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어서 페니키아 문자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 세계로 다 퍼져나가죠. 그리스 문자로 생기고 그 이제 흐름에 링크가 되는 문자입니다. 그 상용 문자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발음하니까 요걸 살짝 변해서 줄여 쓰기 시작하면서 표현 문자로 발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문자가 있으면은 이제 그 문자가 지칭하는 그 이집트 문자는 이제 표의 문자적 속성도 있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 모양의 글자를 써요. 그러면 이거는 발음이 소니까 앞에 가장 첫 번째 음절을 떠와서 시옷 발음이 나는 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쓴 기본적인 표현 문자인 거 생각이 됩니다. 이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잖아요. 세종대왕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저는 오늘도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표음 문자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 한글이 위대한 게 그게 표음이잖아요. 거기다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걸 쓸 수 있는데 이런 한자라든지 일본 글자들은 일본은 표음이 하지만 하나가 그냥 자음과 모음이 같이 들어간 발음이 되잖아요. 이거 엄청 복잡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자음과 모음을 나눠서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게 저는 그게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아니 길을 가다가 뭘 읽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인도는요 공식 언어만 22개인가 되잖아요. 25개요. 25개요. 네. 그냥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쳐도 10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언어와 이제 사투리 그게 좀 학자들만의 이견이 있어서 숫자는 정확히 몰라요. 어떤 경우는 요거와 요거는 사투리 관계다 하고 어떤 다른 언어라고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제가 궁금한 건 인도 사람들 그러면 나는 인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요 언어를 쓰는 사람이야? 요 지역 사는 사람이야?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힌두스탄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좀 우리는 힌두스탄이고 아까 말씀 마하바라타 할 때 우리는 바라타의 후손이다 뭐 이런 관념이 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나는 유럽인이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독일인이고 또 한편에서 유럽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싶은데 그런 정체성이 이제요 발현이 될 때는 이항 대립 때는 또 존재가 있을 때 그렇죠, 뭐 그렇죠. 이를테면 독일인하고 유럽인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끼리 우리는 유럽인이다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파키스탄을 만나면 인도인이 되는데 인도인들끼리 모여있으면 넌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제가 유학을 대학에서 인도 전국 학교에서 모이거든요. 그럼 우리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음식 맛이 다르니까 엄청 싸워요. 이럴 때는 인도인이 아니고 각 지역인들이고 인도랑 파키스탄 크리켓 매치를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그렇죠. 인도인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증명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마음은 열어놓는 것. 이것이 역사를 사랑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